송계순 원장님께서 이제 많이 준비해서 또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공하면서 좋은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먼저 나오셔서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의 2페이지를 보시면 인사 말씀이 있는데 그것으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벤트 사업으로 죽음 준비 학교를 개설을 했죠. 그래서 전반기는 3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1기를 마치고 이번 후반기 2기를 개설했는데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에서 오시고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을 할 수도 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죽음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700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갖고 살고 있습니다만 죽음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할 수도 생각을 해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좀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해보려고 할 때 좋은 삶에 대한 비밀한 것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 연습이라는 단어는 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좋은 삶을 위한 지혜를 모색하는 철학 카페라는 카페를 개설한 이경신 박사의 저서의 제목이 죽음 연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죽음 연습은 곧 삶의 연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 죽음이 두려워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 오래 살기를 위해서 죽음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죽음을 드러내보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 연구원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맨 뒤에 6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거기 보면 부천 웰랑문화연구원 조직이 회칙에 따라서 69페이지입니다. 연구원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시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다도 게시를 해놨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2시에 이 시민학습원을 빌려서 이건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학습 동아리를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실시했던 2017년도 연구 세미나 일정을 한번 참고로 하셔서 2017년도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런 주제로 서로 나누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죽음 준비학교 제2기가 이제 오늘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기에서 공개 강좌로 실시되고 이제 마지막 입관 체험은 우리 이태수 목사님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우리가 장소가 거기가 아주 적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입관 체험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자에 대한 특전은 이제 여기 보면은 회칙 제2장 8조에 의해서 정회원권을 드리겠고, 예, 또 직임별 활동에 참여권을 부여하고 사전의료 의향서 교육 강사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상담사 참여권을 부여해서 본원의 각종 자료를 공유하고 또 정보를 나누는 그러한 특전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수료식은 이제 2월 17일, 2017년 12월 8일 정기 세미나 및 총회 시에 수료식을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잘 준비해 주셨다가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행사를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 1시간이라도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니까 잘 마음과 몸을 준비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연구원 QR코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를 누르면 되고요. 또 학사 운영은 연교이 이영임 담당 이사가 이제 학사 운영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진행을 앞으로 이영임 연구이사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예, 이영임 이사님. 예. 됐습니다. 간식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여러분이 이영임 이사님 통해서 부탁하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진정한 삶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넬슨 벨 이라는 학자가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회식사를 마치고 제가 잠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최고입니까? 내가 최고죠. 예, 내가 최고. 예, 예. 뭐니 해도 내가 최고죠. 예.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같이 시작.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나지 달이 떠도 나야 내가 최고야.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지.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뭐 차단을 못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어떻게 중요한 인사를 하신 거냐? 먼저 강의실에 도착하면 서로가 인사하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3초 먼저 감사해요. 상대방이 한번 그 받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시고 시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3번 이렇게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참 인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우리 인사 나누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 죽음준비학교 2기는 커큐럼이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 과연 뭐냐, 네 강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삶은 뭘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댄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볼 겁니다. 이 영화는 장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임종에 관계되는 겁니다. 임종에. 그
그리고 세 번째 강좌는 17일 죽은 유가의 끝이냐? 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반기에 우리 전영국 교수님을 통해서 12주 동안에 서로 나눴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의 통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천국에 입성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무슨 울고 이런 거 그것보다는 축제가 아니냐. 왜? 영원한 세상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왜? 우리 의식이 너무 옛날 의식으로 이렇게 아주 좀 그 뭐랄까 슬픔에 대한 그 정신 자체가 효의 정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입성에 대한 고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같이 원하시는 분들만 입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준비해 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 보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지는 거. 근데 저기 들어갔다 온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르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이렇게 이번 2기 동안에는 이렇게 4개 강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번째 강좌를 위해서 입관을 희망하는 사람, 원하시는 분은 준비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희망자는 다음 2번째 강좌 시에 제가 유언장을 다 나눠드릴 겁니다. 유언장을 나눠드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 모시고 유언장에서 잘 배웠죠? 그러니까 유언장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을 하셔서 4번째 강좌 마지 입관 체험할 때에 한 구는 진행자에게다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구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쓰셔가지고 그걸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를 하셔서 한 구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한 구는 진행자에게다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관 체험 신청자는 연습. 그러니까 뭐예요? 입관하다 그러면 옛날에 뭐랬어요? 배는 거, 상배를 그랬잖아요. 그런 걸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흰색 옷이나 검은색으로 된 옷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초, 아주 굵은 거, 기왕이면 굵직한 걸로다가 3개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입관 체험하실 분들만.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라이터를 좀 챙겨주시는 것 같겠어요. 그래서 입관 체험할 분들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입관 체험 장소는 아까 우리 간단하게 우리 삼촌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약대중앙교회 뭐 도면이 조금 저기라서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 나눠드릴 겁니다. 약도를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래서 입관 체험용 관이 준비가 될 텐데, 그래서 그 관을 지금 뭐 하나 정도, 글쎄, 뭐 하나 정도만 해도 아마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관을 이제 준비할 것이고, 개인별로 말씀드린 것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1강좌를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삶과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아마 깊은 생각들을 가지시리고 봅니다. 과연 한 세상 사는 삶이 과연 뭐가 제일 아름다운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저는 저기 배너에 보시면 배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가는 것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 자체가 되게 아름다워지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나그네 인생의 삶과 성숙한 죽음을 준비해서 그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1강좌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첫째, 고령사회의 죽음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의료기술의 발전과 죽음의 의료화라고 하는, 또 두 번째는 현대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것이고, 특별히 엊그제도 제가
박상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과연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게 될 수 있을까. 그 교수님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시죠. 박상훈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보니까 로봇, AI로 로봇이 알아가지고 인공지능 로봇,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경시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것을 짚어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의 마지막과 우리의 현실, 과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또 암 환자의 경우 사망 전 1년간의 월 치료비를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말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본인에게 알려줘야 되겠느냐, 내가 끝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느냐,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종에 대한 현실을 고찰해보는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고 싶은 것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전 연명 의령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2015년 10월 26일 날 이문재라고 하시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시인. 이분이 쓴 겁니다. 바로 이분인데, 죽음이 죽었다. 어떻게? 가든 시가 멈춰버린 겁니다. 죽음이 죽었다. 죽음이 죽어서 죽음과 동떨어졌다. 죽음이 죽음과 멀어졌다. 죽음이 죽었다. 삶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죽음이 삶을 간섭하지 못해서, 삶이 죽음과 함께 살지 못해서 죽음이 죽음으로 살지 못했다. 죽음이 죽지 못하고 죽어서 삶이 살지 못했다. 죽음이 죽었다. 삶이 죽음을 죽여서 죽음이 죽었다. 죽음이 죽음을 죽여서 삶이 죽었다. 삶이 삶을 살지 못해서 죽음을 죽이고 죽음이 죽지 못해서 삶을 죽였다. 삶이 삶을 죽이고 죽음이 삶을 죽였다. 죽음이 죽었다. 저 혼자 이것을 하게 되면 참 내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 필연적인 건데 이 시인은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문세 씨가 2015년 10월 26일 날 요거를 썼습니다. 이 시를. 자,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잠을 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문화, 현실은 어떠합니까? 왜 그런가요? 여러분 주변에서 부모를 혹은 처자식을 혹은 이웃을, 친구를, 오늘도 제가 제 친구가 하나 소천했다고 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장례 치른 걸 갖다 저도 보내와서 봤는데,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 가지 있어요. 그래도 뭐라나, 첫 번째 시작, 한 번은 죽은 거잖아. 한 번은 죽는 거야. 두 번째 아무것도 가지고, 세 번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고. 이건 뭐 우리 다 아시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것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아무도. 그럼 누구만이 아느냐? 창조주만이 아죠. 자, 이분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만 아주 죽음학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이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죽음은 우리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건강이니, 수명이니, 노년이니, 복지, 이런. 정진용 교수님께서 여러 번 그 강의하실 때마다 이 말씀 아주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네, 우리 일상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라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 건 아무도 모른다.
없습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은 참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갖다 대요? 공동묘지로 갖다 대죠. 공동묘지. 예. 맹모 삼천지교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예요? 시장 바닥에 가서. 그래서 맹자가 가르침을 받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했던 거 하면 안 맞아요. 어떻게 들려요? 옛날에 가르침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할까? 죽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은 서로 경쟁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을 가서 보고 배우겠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다고 해요? 서당을 가서 공부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존재하는 사회가 온전한 사회요. 죽음이 함께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르치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죽어야 할 때 죽음으로써 성경의 바울 천사는 그런 말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죽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다. 죽지 않고는 안 돼요. 누구든지 뭐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1875년부터 소설 말테 수기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죽음을 가지려는 소망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병들고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119 불러서. 그래서 자신만의 그 좀 조용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환경이 안 돼. 그래서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가 이야기를 이 사람인데 병원으로 실려오는 환자의 20 내지 30% 뭐하러 온다고요? 죽으러 오는 사람. 죽으러 오는 사람. 놀라운 거죠? 자, 죽음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는다면 당황해서 병원을 올 필요 없다는 거죠. 죽음은 일상의 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시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평생을 살면서 어르신의 누구한테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배우냐? 각당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게 거기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 내용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전국 각지를 많이 못 다녔습니다만 다니면서 강의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네 이웃을 몸같이 살아가는데 지역사회에다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에 제가 4주년이 됩니다만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 불과하고 죽음을 무시하고 그럴 때는 이제 지난다는 얘기죠. 자, 죽음을 어떻게 마실 것인가? 지금은 생사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법으로.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결정할 거니.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본인이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교재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것은 기억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다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호스피스 완화, 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률의 결정에 관한 법률. 엄청 길죠? 아마 우리나라 헌법이나 우리 법에 이만치 이름 긴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이게 새로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되어가지고 약칭 뭐라래? 연명률의 결정법이라는 게. 그래서 2017년 11월 3일 제가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요 사전 의료 의향서, 연명 의료 의향서, 요거에 대해 상담사 교육을 가서 받았습니다, 제가. 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등록기관이, 요 등록기관이 우리나라 지금 시범기관 동안에 5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각당 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사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저 김현준 이사님도 받으시고 또 여기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명근 이사님이라고 그분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연구원에 지금 여기 계신 분과 사람이 그러고 사실모에서 가서 받으시면은 우리 여기 이태수 이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가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도의 아툴 가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만은 무엇을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벌여야 하느냐? 얻는 것보다 뭐가 많다고요? 연명치료. 자꾸만 생명을 연장시켜서 하는 것은 좋으나 하다가 보니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잃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는 거냐? 가족과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한 채 죽어가는 희생의 대가가 뭐냐 이 말이죠. 몇 개월 또는 얼마간의 생명을 연장한다. 남은 삶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 조카 사위가 6년 동안을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 청주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었어요. 6년 동안 교통사고로.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자꾸만 연장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이 의료화돼가지고요. 사람이 내도 바쁘잖아. 갑자기 놀라지 않으셔? 뭐 뼈 바꾸는 거, 장 바꾸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거지. 죽어갈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 중에 인간답게 죽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남은 삶을 어떻게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의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질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가 났다만 이제는 전에는 말도 안 하고 못하게 했지만은 시키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진지하게 이것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운동으로 아름다운 마음이가 그 사람의 삶을 죄송합니다. 제가 꺼나네요, 어떻게 보니까. 죽음의 질문제를 공개적으로 할 때가 됐는데 아름다운 마무리가 그 사람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천 웰다이문화연구원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한거를 해보자. 그래서 전반기에 죽음준비학교를 개설했고 이번 후반기에 4개 공연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겨우살이는 준비를 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너무 유명한 분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봐라. 죽음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좋은 삶을 이끄는 한 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격과 사회심리학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첫째로 고령사회의 죽음에 대한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게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서론적인 말씀이었고 고령사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논란이 다양하게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과 죽음의 의료화라고 하는 것, 환자의 질병 치유와 생명 연장, 그것을 의료인들, 다시 말해서 의사나 간호사나 요양사나 뭐 이런 분들은 의무라고, 특별히 의사들이 아주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죽음을 의학의 실패로 심지어 적으로까지 인정을 해요. 누가 치료하다 죽었다 그러면 그 의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왔었다는 거죠. 뿐만 의료의 패러다임 역시 급성 질병을 만성 질병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 기술의 발전은 죽음의 순간을 인공호흡기라든가 인위적인 생명연장이 현대사회에서 가능하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생명연장도 의료인의 선이란 말인가?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어요. 몇십 년 만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현재는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도 치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이렇게 모여서 의논해야 돼. 이렇게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걸 꽂을 거냐 안 꽂을 거냐 뭐 이건 의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뭐냐?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호모 헌드러스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요. 우리의 전통 문화는 부모의 효 정신을 미덕으로 삼았죠.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와 의사 간의 인식의 딜레마가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의사 간에 이게 서로 갭이 생겨요. 왜?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효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생존에 계셔서 자기가 숨길 수 있는 부모, 자식 마찬가지죠. 그래서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의사 간에 서로가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효정신은 의료 현실을 어떻게 보면 짓밟아버릴 정도로, 아니 그거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의학적인 한계 쉽게 이해를 못해. 효의 정신과 이러한 의료 현실과 의학적인 한계가 쉽게 그걸 동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효의 정신은 우리 박종인 교수님 이사님께서 효 문화를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어째 결과는 보호자를 짱돌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를 갖다가 짱돌이 뭐예요? 조금만 더 아직은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니 중환자질이 없어서 수술이 불가해? 이러면서 보호자들이 막 덤벼들어요. 의사한테고 말이야 병원에 가면 그런다 이거죠.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보호자의 타는 속만큼 담당사의 마음도 타들어간다는 사실 좀 기억해달랍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대표적인 누구요? 서울대학병원 1번의 그 정혜도 교수의 말입니다. 네. 자, 말기 환자의 퇴원 문제예요. 의사협회의 신문에서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퇴원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제공 단절이 사인의 죽음의 원인의 가능성이 된다고 하면 퇴원할 수가 없다. 자가 임종을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병원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나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싸우잖아요. 그래서 법조계 인식은 어떻게 되냐? 지난 중앙일보 사회면에 나온 걸 보면 보호자가 퇴원 요청 복귀를 떼는 의사를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 방조죄로 다 재판을 했어요. 이후에 대법원에서는 회색이 힘들 때는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소생 가능 환자는 퇴원만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 요 가능 환자를 퇴원시켰을 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 아니면은 처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 사실은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그 법에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아시고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듬어 보면서 법 시행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한편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의사 윤리 지침을 만들었더랬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 4월 회복 불가능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소극적인 안락사에 대한 도입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회복 불능 환자 치료 중단을 지침서를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써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가족의 요구와 의사의 판단에 따른 허용 법 규정을 규제를 갖다가 정하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법이에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의 정리해서 혼선 말기 암 환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기 암 환자 그걸 다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생 불가능을 아는데 연명 의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실 저도 병원에 가서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우를 몇 번을 겪거든요. 차라리 아니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이 되어가지고 어찌 그걸 아무리 뭐 법이 어떻고 뭐 의사가 어떻고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효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과연 그래도란 말이 아마 여러분 생각에도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죽음의 용어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죽음, 뭐 품위 있는 죽음, 속적인 혹은 적극적인 안락사, 존엄사, 자연사 이런 등등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그래서 연세대 병원의 사건 우리가 잘 아시는 겁니다. 어머니 검사 중에 신분인간 상태에 빠졌더랬죠.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 자연사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 소원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엄사에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데 대한 입법부의 위헌처벌, 자기 처음에 위헌을 그 만들지 않았다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 존엄사를 요청했으나 병원의 관련 법인에 대해서 또 보이콧도 났죠. 기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 끝에 헌법에 분명히 행복축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이런 것을 왜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법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과 관련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기 파란 거는 환자입니다. 파란 거 요건 환자 요건 가족 요건 누구죠? 담당 네? 암 전문의, 전문의. 요건 일반인.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여기다 펴버려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안 받다고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암 전문의 같은 경우는 94%예요. 94%. 적극적으로 통증을 좀 조절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암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98.4%. 그 다음에 연명치료를 보류해달라 라고 하는 게 환자의 경우 76%. 그 다음에 적극적인 안락사를 원하는 것이 환자의 경우 55.3%. 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죽음에 대한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와 전문의와 이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보니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가 나머지는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의료 윤리의 원칙이 뭐냐?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은 뭐 나름대로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철학과 법학자인 벤담의 미래공리주의라고 하는 것과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의문론에 대한 학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 존중의 악행 금지와 선행과 자유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근본 의료윤리의 근본은 없어져 버리고 얼로 가버리고 그래서
치료 중단과 관련된 고려사항을 좀 더듬어 본다면 질병의 요인이 치료에 따른 이득과 손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후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가치관과 정서적 요인으로는 우울증이며 종교와 경제적인 어려움.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경적 요인에는 의료보장 제도의 장애인 지원이나 연금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회규범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연명의료법이에요. 자, 우리 잠깐 커피 타임 쉬었다 가시죠. 지금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아. 네, 커피 타임 하시죠. 혹시 여기 맞는
이쪽을 찍으면 안 될까? 사진 찍으시면 바로 다시. 저거 가까이. 이제 보세요. 목사님 자리 옮겨야 되는데. 예, 잘 바꿉시다. 예, 그래요. 그럼 좋을지. 또 드세요. 지금 동영상 나오는 건가요? 예. 이게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도 지금 갖고 와요? 네. 나도.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나라 기독교 주간지로 주간지 일주일 동안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주간지로 많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편집국장을 하신 이성주 기자님을 제가 소개드리고 싶어요. 네, 소개해주시면. 네, 그냥 좀 고마운 것은
우리 갈릴리 선교회라고 북방 선교회라고 선교회가 아주 참 활발하게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상팀을 또 찬양을 그리고 특별히 그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저주까지 카메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저거 하시는 분을 소개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좀. 자기 소개라도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면. 그냥 들었습니까? 예. 그럼 저기,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소개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에 대한 연구를 특별히 이제 요즘은 이제 각 당에서 모여서 하시는데, 거기 부원장님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경남 대표, 우리 강의도 몇 번 하셨죠? 오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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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가 지금 명색이 그래도 부천신문사 영상기자대 기자입니다. 제가. 기자단이 조성이 됐는데 기자단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대표회장님이 저기 지금 저 열심히 찍고 계신 송조원 회장님이세요. 예. 여기 보면은 부천 지역에 문화 행사 같은 게 아주 많잖아요. 뭐 어디 가나 많은데 거기 일이 좀 다 쫓아다니시면서 참 그 영상으로 첨부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많이 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송 회장님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시는 문신진 기자님을 제가 소개하시는 예, 문신진 기자님. 문화 그 모임에 많잖아요. 시를 아주 제가 그 영상으로 볼 때마다 놀래는데 경찰국이죠 이게. 지금 뭐 유니폼도 입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를 발표하시는 나와서 한번 할 거지. 예, 소개드립니다. 예. 아주 시를 지난번에 저기 생태공원에서도 발표할 때 많은 분들이 하시면은 참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영광입니다. 저는 그 자유문학으로 등단을 했고요. 부천에 지금이 보니까 16회차가 나갔더라고요. 3회째 시인문학상 당선을 했고요. 그래서 시를 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괜찮으니까 낭송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낭송의 길에 들어섰는데 제가 쓴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불 좀 줄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깜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얻을수록 좋아요. 서러운 강 문신진 강의 그리움 흐르거든 강이 아니라고 하여라. 강의 추억이 흐르거든 강이 아니라고 하여라. 꽃잎을 싣고 흐르거나 낙엽을 싣고 흐르거나 배를 뒤집은 참붕어 흘러와도 아니라고 하여라. 수백 번을 흘러간들 누가 눈여겨 보더냐. 강둑에 나앉은 노처녀 노총각 접어띄운 종입에 기웃기웃 흐르거든 그때는 강이라 말하여라. 강에는 거룻배가 있어야 하고 기쁨을 실은 배가 없거든 슬픔을 실은 배라도 흘러가야만 한다. 섬진강 하 전마산에 엎드려 사연을 낚아올리는 호래기 열섬구나 힘겹게
질척 함지박 들어올리는 과부의 먹는 마음 강물에 풀어지거든. 그때는 서러운 강이라 불러도 좋다. 시비를 걸어올 그것들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꼭 목매인 울음만 어두운 강을 지키지 않더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분위기를 확 잡으면 감사하네요. 넌센스 퀴즈를 한번 몇 가지 한번 내보겠습니다. 병균들 중에서 가장 개그맨 병균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자, 두 번째. 다 맞히신 분 뭐 특별히 좀 갖다 드렸어요. 자, 흑인들은 검정색을 뭐라 그럴까? 살색. 자기들 살색이라 그러지. 자기들 살색이라 그러지. 자, 세 번째. 길이가 2km나 되는 발이 뭐가 있어요? 예? 오리발. 오리발, 맞아요. 오리발. 네, 오리발.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냥 생각나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네 번째 거 한번 더. 위에서 하는 자리는 뭐가 있어요? 고드름. 그렇지, 고드름. 고드름. 위에서부터 이렇게. 쉬운데. 마지막으로 제멋 떨어가는 게 있어요. 제멋 떨어가는 거. 생각 안 나세요? 답을? 자, 우리 아마 젊은 시절에 성장 과정에서 많이 겪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넌센스 퀴즈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연명치료 중단의 의학적 판단 기준이 뭐냐? 연명을 해서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사망을 초래하는 질병 원인이 이런 것이 급성질환이냐 아니면 만성질환이냐, 또 회복 가능성에 있어서는 식물인간으로 될 수밖에 없느냐, 그렇다면 말기 암 환자로 관리할 수밖에 없느냐, 연명 치료를 중단할까 말 거냐, 그 의학적인 판단의 기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상되는 기대역률, 생명 연장의 가능성, 이것이 3개월이냐 혹은 1개월 또는 한 주 내지 2주 정도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단되는 치료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는 일반적 치료냐 예외적 치료냐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가 생명을 연장시킬 거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학적으로의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9년에 할머니가 너무 귀한 일을 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오늘날 사회를 바꿔놨거든요. 너무 귀한 일을 하셨다고. 전홍사는 2009년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일명 김옥경 할머니라고 하는 분의 사건을 통해서 발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 할머니의 뜻에 따라서 인공호흡기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안 됐단 말이에요.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하냐, 김옥경 그 할머니의 존엄사 허용 조건의 하나로 사전 의료 의향서, 연명 의료 의향서, 그거를 제시해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냈단 말이에요. 국회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국회에서는 무시해버리고 이래다가 비로소 법이 제정됐어요. 작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 그때 당시에 이걸 연구하고 했던 데가 뭐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기본위원. 요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의료의향서라는 것을 쓰게 되면, 연명의료의향서를 쓰게 되면 여기에서 관리합니다. 법 시행 전, 시범 기간 동안에. 예. 그래서 여기 뭐 내용 이거 다 읽어보면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어떠한 병에 대해서만, 어떠한 처방에 대해서는 해야지. 그것이 따라서 그래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요것만이 의료결정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제가 보니까요, 요걸 공부해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뭘 가지고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냐, 뭘 가지고 인공호흡이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상담사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담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부모나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상담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담자가 되는 겁니다. 예, 누구든지. 그래서 요 네 가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제 삶의 마지막과 우리의 현실이라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암 환자의 사망 전 1년의 월 진료비를 비교해보니까 어떻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기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어떻게, 그 다음에 임종에 대한 현실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예. 자,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견해를 일일이 다 보시기 어렵죠. 그래서 내가 이거서 뽑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27.8% 제일 많아.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해요. 한국에,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든지 자식들에게 누가 저거 하나 패키치지 않으려고. 네. 그러니까 27.8%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다시 말해서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뭐 부모에게나, 그리고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26%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정든 고향, 정든 집, 그 안방에 따뜻하게 밤을 불을 지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매시고 거기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서도 보시다시피 또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엊그제요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전 교수님하고 둘이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청소년 죽음 준비 학교를 이제 각 당에서 또 준비를 해서 한다래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발전이 되게 되면 아마 학교 교육에도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목으로, 아니 대학은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어저께 그 교수님이 일본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오늘도 하십니다. 오늘도 각 당에서 하시는데, 오늘은 실제적인 거, 오늘은 좀. 어저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왜 청소년들에게 죽음 교육이 필요하냐?
거듭 말씀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죽음 준비를 교육함으로써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 사회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게 그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값어치 있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청소년 죽음 교육이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이게 파급돼 나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100세 되신 김옥나 씨가 그 긴 시간, 아마 한 2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했으니까. 2시간 동안 통역을 하셨어요. 아마 김옥나 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세 되신 분인데, 여자분이신데요. 꼬장꼬장 이렇게 서가지고 통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강사가 일본말로다가 얘기하면은, 일본말을 그 김옥나 교수님은 일본말을 잘 아시니까 배우시니까 그 책을 만드는데 그 번역을 그 김옥나 그 이사장께서 그걸 번역을 했대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멀리 할 수 없는 거. 내가 그래도 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끝마칠 때, 매듭질 때 무엇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인간답게 좀 죽기를 원한다면 옛날 같이는 못하더라도,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같이는 못하더라도, 자, 암 환자의 사망의 1년간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으면 제한된 시간을 가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암 환자의 사망 전 1년간의 월 진료를 보니까 파란 건 미국이거든요. 노란 건 한국이에요. 기둥 그래프를 보세요. 저기가 이쪽이 요게 12달, 11달, 한 달. 그러면 12개월 전, 12달 전에 비용하고 한 달 전에 비용하고 기둥 그림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몇 수십 배죠. 그만치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진료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준비를 하면, 우리가 준비됐다면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좀 준비된 만큼 달라지겠죠. 그래서 암 환자의 사망 전 1년간 월 진료비를 보았을 때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수고하면서 형제들 싸움 붙여놓고 가시는 건 종종 보거든요. 예? 형제가 뭐 5형제나 된다는 그랬는데 다 달라. 그래가지고 심지어 조이금 갖다 저런 거 받아가지고 전부 모아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따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말리기라는 사실에 대해 알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당신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때야.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느냐 알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말리기 통보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태도인데 요거는 찬반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은 이건 찬성과 요거 약간 좀 이걸 보셔야 해요. 쉽게 요약한 거니까. 찬성하냐 반대하냐. 찬성하는 부분이가 환자는 말리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몇 프로나? 96.1%가 알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알려줘. 자식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래서 통고자는 그럼 누가 되냐? 반대는 23.1%고 통고자. 그걸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환자가 대답한 걸 보니까 의사가 해줘야 되겠다. 의사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그거를 의사가 대답하는 것이 80.5%라고. 그 다음에 언제 그걸 가르쳐 드느냐? 언제?
진단 즉시, 진단이 나왔다면 즉시로 아유 선생님, 아유 어르신, 또는 뭐 아유 학생, 뭐 누구 이렇게 해서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원하는 것이 환자의 경우는 72.5%고 점차로 뭐 즉시 안 가르쳐 주니까 좀 가면서 경과를 봐가면서 가르쳐 드려요. 그것이 가족이 원하는 걸 보니까 54.7%라고 해요. 자, 우리 현대 사회를, 현실 사회를 우리가 점쳐볼 수 있어요. 예.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요. 자, 말기에 대한 통보 삶의 질의 관련성을 볼 때 코호트 연구원에서, 코호트 연구원이 이런 모임이죠. 이런 모임에서 연구를 하고 해보니까 특정한 기간에 태어나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의 집단과 통계상의 인자를 공유하는 집단. 다시 말해서 요즘은 병원에 연세대학 출신으로 10명이 같이 하죠. 치과 같은 것도 혼자 하지 않아요. 그런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 코호트 연구원이라는데, 여기에서 의사나 가족이 환자에게 알린 경우가 더 삶의 질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나 생애를 정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생,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팩터 컨트롤 스터디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런 그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이빨이라든가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서로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기 상황의 치료 방법에 대한 의사의 결정의 주체는 뭐냐? 그 뜻을 결정하는 주체가 뭐냐 이거죠. 주체가 말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주체는 사회 경제적 부담과 사회 경제적 부담,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여기 보면 의사결정 주체를 퍼센테이지로 그림을 기둥 그림표로 만들어 뒀는데, 파란 건 뭐예요? 환자, 빨간 거는 가족, 그 다음에 녹색은 의사.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기둥 그림표와 같이 나오더라는 거죠. 보면 다 근거가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자, 임종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자 말이죠. 우리 현재 우리의 사망 장소가 병원으로 된 것이 1989년에 12.8%예요. 근데 2012년이 되니까 불과 몇 년 사이입니까 이게? 23년 사이죠? 70%를 꽁충 찢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올라갔어요. 병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의 질이 OECD 국가에서 35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저 꼴찌예요. 저도 솔직히 그 성모병원에 맞은 중환자실에서 아주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수술해가지고 얼척 죽겠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보니까 병원에서 거의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임종실 현황도 보면 영국이 제일 낫다 그러죠. 임종의 질에 있어서는. 임종실 현황도 보면 일반 병동에 있는 병원, 그 다음에 호스피스, 완화오래 센터라 해가지고 병원이 이렇게 현재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를 비롯해서 병동에, 우리 성모병원들도 일반 병동에 있죠. 일반 병동에 가면 호스피스실이 따로 있어요. 난 호스피스실이 병동이 아직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한 개 동이. 그런데 가보니까, 성모병원에 가보니까 일반 병동에 6층인가? 몇 층 거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병동에 있는 경우 호스피스에 따로 아주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종에 대한 제고,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임종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임종 과정에 생명유지 장치가 말기 환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병실에서는 죽겠어. 엄마가 그냥. 근데 밖에서는 뭐야? 힘이 낭락해. 제가 중환자실에 가보지만은 환자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응?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런데 밖에서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희희나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네, 무슨 어디 갔다 왔네, 뭐 가을 단풍 구경 갔다 왔네, 뭐 이게 현실이라. 가족들에게도 고통과 부담을,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뭐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더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밖에서 응? 애를 태웁니다, 그냥. 아이고 엄마 어떡해. 그 다음에 품에 있는 죽음의 권리가 그만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현재 의료인의 여건은 어떠냐 말이에요. 의료인의 여건은 의료진의 정분함이 있어요. 요즘은 간은 간대로만 봐. 뭐 간 보는 사람들 위도 보고 뭐 보고 그러지 않아요. 뼈만 보는 사람 뼈만 봐. 무릎 보는 사람 무릎만 봐. 이게 뭐예요? 전부 디지털화돼 있어요. 세분화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박사야. 네. 그래서 죽을 때 말이요. 얼굴도 못 보는 사람이 와서 치료를 한다요. 백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치료한다요. 치료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치료도 아니지. 임종 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요. 임종 환자를 특별 교육을 좀 해서 의사들도 간호사도 그렇고 뭐 요양사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 교육을 해가지고 자 어떻게 내일 다음 주에 한번 영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사람이 존귀한 것인가. 그 젊은이가 말이요 세상줄을 놓고 뭐래? 장의사를 해. 장의사를.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아마. 그 다음에 완화 의료 인프라의 부족 현상이래. 호스피스 완화 기관의 이용률이 보니까 한국은 암 사망자의 11%뿐이 안 돼. 아니 전체 사망자의 2%뿐이 안 돼. 근데 미국은 얼마예요? 미국은 얼마예요?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몇 프로예요? 41.6%예요. 우리는 얼마예요? 2%. 이게 현실이라 이게. 그 병상수도 보니까 병상에 있어야 병원에 무슨 지금 환자가 들어오고 잘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들어오고 치료받아. 그게 병상수가 2005년에서 2007년 5년 사이에 요거 새까맣게 요거 위로 올라갔구나. 네? 가려져서 안 되죠? 괜찮습니다. 보입니다. 아이고, 이걸 지금 적어놨네. 여기 보니까 급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415개에서 725, 5년 사이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많아져야 되겠어요? 적어져야 되겠어요? 많아져야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마 2,100번, 2,400개 얼마 된다는데, 근데 700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원할 데가 없어. 입원실이 없어. 그러면 나가라면 그래. 그러면 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식들의 보호자가 뭐래? 뭐 병원에 말이야. 뭐 병상도 없냐고 말이야. 그게 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 세 번째로 사전 연명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사전 연명. 네,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법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인정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서 교육을 받았다. 자랑스러워서 제가 예. 이거를 우리가 요 상담사 요거를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따가 그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4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이라야지 그냥 성명하면 곤란하지. 그래서 어쨌든 교육을 어저께도 제가 회장님 만나가지고 또 그 상무이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원 교육을 좀 해주실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요거거든요. 요게 사전연명을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컸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새로 법이 제정한 겁니다. 이거는 법이 제정한 건데 각 당 복지재단이 시범사업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가 있다고요? 5개. 요거 말고 4개. 요거까지 5개. 요거까지 5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사실모, 우리가 관계가 되고 있는 사실모가 저 시범사업 등록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외장협회. 그 다음에 또 아는 거 어디죠?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요. 세브란스. 그거는 이제 학교고 관리기관이고, 예, 등록기관은 5개인데 내가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우선은 내년도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각 당에서 작성을 하고 사실모에서 작성이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성을 했어요. 여기서 작성을 했어요. 그럼 상담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담실 어디다 할 건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상담을 해서 쓰잖아요. 작성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보내냐? 여기로 보낸다고요. 왜? 내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주면 여기서는 그것을 하나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를 가? 일로 가야지. 여기 가서 보관해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내년에 법이 시작되면 나오잖아요. 어디가 됐는지 관리기관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인계를 합니다. 인계를 하면 인계받은 거기서 어떻게? 인계받은 것을 전산화를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각 병원이나 전부 다 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이거를.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원에서 작년만 해도 한 2,300여 명 정도가 이 교육을 우리가 시켰죠. 재작년 몇 년 돼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그 통계를 다시 뽑아보질 않았는데 상당한 숫자가 우리는 지금 이 교육을 이거 아니야. 그런데 양식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작성이 된 거야 인정이 돼요. 네. 그냥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략 내용 보면 종전하거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요거 작성자, 요건 작성자, 요건 하나. 그 다음에 요건 연명,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병. 그 다음에 요건 이용 의향에 대한 거. 호스피스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누가 한다고요? 결정은? 내가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심폐소생술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내가 한다. 내가. 표시를 그런데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V자로. 반드시 V자로 해요. 그러게 되면 이게 동그라미로 한다든가 뭐 X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서 인정을 안 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가 굉장히 조심성 있게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에게다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해가 되어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영서 여기 보고 등록기관에서 하는 거. 등록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등록기관이고 요건 관리기관이고 예. 자, 삶의 바람직한 마무리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아까 그 법이에요. 연명의료법. 연명의료별정법이라고.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적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삶의 바람직한 마무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이 높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파란 건 뭐예요? 파란 거 찬성한다. 빨간 거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도표가 그린 걸 보니까 거의가 다 뭐예요? 거의가 다 무의미한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무의미한 것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찬성하는 것이 몇 프로예요 보니까 82.3%. 그 다음에 품위 있는 죽음, 존엄사 바꿔 말하면은 요거에 찬성하는 사람은 87.5%.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는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근데 실제 상황에 실제 병원에서 그게 되냐 이게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써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써놔야 돼. 우리 이제 법이 정했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누가 써야 돼? 상담자와 내담자 같이 앉아서 1대1로 앉아가지고 충분하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교육했던 저기 이신행 회장님이라고 그 양반에 전화가 왔는데 법이 제정되면서 어떻게 달라지냐고 개인 교습을 와서 하겠다고 그래요. 시간 나서 한번 오시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부천 시내에 저희들이 3개 경로당 대한노인회 지회가 있잖아요. 그 지회에서 각각 다 교육을 했잖아요. 선정해가지고 제일 많이 한 데가 소사부입니다만 지금 행정단위가 없어졌으니까 행정구역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그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병실 이게 병원 VIP룸과 장례식 시장은 비교를 해. 우리의 병원에서 임종하는 데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죠. VIP룸처럼 이렇게 좀 마지막 가시는 분의 운명하시는 그 자리가 좀 이렇게까지는 못 해드린다는 거. 장례식장 대신 가족들을 편하게 주거 의료지에 있는 시설을 가까운 데서 만들어주는. 그래서 요즘 하긴 보면 우리 여기도 보면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 동네도 보면 바로 개울군도 보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데 좀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여기 뭐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선진화된 임용 환자 진료 시스템을 좀 더 우리가 구축하자. 이런 게 됐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정신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료 지침이라든가 사전의료 지시라든가 호스피스 환원 의료 이런 등등의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는 임종진료 표준 지침을 마련을 하되 임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호스피스라고 연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호스피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러 가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종을 하나의 진단, 하나의 과정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의학적인 치료를 다 하죠. 그 다음에 다 하다가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그 다음에 하나의 만성적이면서도 치료 불가능한 상태, 그 다음에 질병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죽음으로 인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이해를 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각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앞으로 교육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냥 가서 하는 거하고는 좀 질이 달라지겠죠. 예. 합당한 진단에 근거한 진료 지침을 개발을 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죠. 이건 이거 병원마다 다르고 이러면 안 되죠. 통일된 거예요. 이제 사전 의사 결정 절차 병원으로 의료 윤리위원회가 각 병원에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만들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의사 결정을 그 과정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해줘서 이렇게 그래서 연명 계획서도 있고 연명 의료 의향서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적, 포괄적인,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을 배려해서 이런 게 좀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의료계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정보 공유와 대화 부담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사라고 하는 분은, 활동하시는 분은, 우리가 강의한다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그리고 지침에 대한 교육이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누구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사전 의료양과 호스피스와 이렇게 연계가, 이게 지금 연계가 돼서 법도 같이 만들었잖아요. 점 하나 찍어가지고. 그래서 사전 의료 의양 제도의 수용 가능한 방안부터 1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지난 8월 달에부터 시작되고 있는 게 호스피스라죠. 호스피스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연명의료 이런 것들은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의 시기는 불가역적인 죽음이 임박한 임종 시점을, 요게 아주 애매해요. 애매해. 과연 그걸 여기서 법에는 어떻게 돼요? 전문의하고 의사하고 두 사람을 결정해요. 초기 모델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또 개선될 점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교육받을 때 보니까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두 분이 와서 강의했는데 이 시범 기간 동안에 이제 좀 개선점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기 통곡물 호스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르쳐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호스피 와라, 네가 당신이 호스피스적을 받기를 원합니까? 받기를 원합니까? 이걸 다 뭐가 누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취지 및 내용이 뭐라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그래도 한 4년 동안 같이 했으니까 되게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러니까 호스피스가 뭐냐. 문자 그대로 얘기해요. 문자 그대로. 그냥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죽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많아요. 거기에도. 사전연명의료사의 제도화, 지금 그 제도화가 됐죠. 그래서 임종 환자 관련 표준적 모델 개발 및 보고, 호스피스화나 의료 활성화,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을 보니까 의사 같은 경우는 67%, 나라면 임종 때 집 호스피스를 택한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건물에서도 그래요. 우리 건물에서도요. 부인이 지금 한 50대 젊은 사람인데 부인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가 얘기하면 옮겨야죠. 근데 안 옮겨요. 왜?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데는 죽으러 가는 데라 그렇기 때문에 안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마지막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면. 예? 호스피스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도움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인의 91%가 인공호흡기 원치 않지만 암 환자가 되고 보면 아주 달라요.
들어야겠지. 예. 그래서 아까 그 양식에서 썼다가 무효되는 경우 그걸 다 통보해주게 돼 있거든요. 다 이제는. 자, 삶의 아름다운 마음 위에 행동력 뒷받침, 웰다잉 정책 공감도세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현재로서는 시범기관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년 법이 적용되면 그 관리기관들이 등록기관들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 법에 따라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삶의 만물을 위한 주도적인 여성가족부라든가 노동부라든가 과학기술부라든가 문화체육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져 갈 거예요. 네. 보건복지 특별히 우리가 관계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잖아요. 거기에서 활성화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삶의 아름다운 마음을 위한 의료 현장의 지침을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사회의 변화와 사회를 합의하고 여러분들 지금 다 수집이 되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 환자 가족을 위한 보급 임종 환자, 그 다음에 환자의 죽음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호스피스 관련 이건 다 보건복지부에 관계되는 거기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산하의 국가인정환자 관리 및 위원 설치 및 간단기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 다음 보험 국민적 웰빙, 웰라인 문화운동의 전개. 제 나름대로 뭐 이 지역사회 좀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크게 무슨 드러나는 것도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지탱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감사드리면 안 되나요? 감사합니다.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나다 같은 경우는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일반 환경자 가족의 종사자에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카나다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 호스피스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웃는 얼굴로 이용해서 호스피스 완화를 했더니 사별한 아이들 미술 치료했거든요. 그 다음에 범국민 웰빙에 전개된 죽음에 대한 사고에서 지난번에 건강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천에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웰다잉에 대한 여기 말 그대로 사고의 전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누가? 부천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거죠. 개발할 때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같이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화를 또 전에 말씀드린 시청에서 이영주 팀장 같은 분 여기 와서 다 듣고 그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만든 교재를 가져가서 이런 걸 이번에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사회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죽음에 대한 생각 저는 일찍이 제 아들을 보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했어요. 제 아들이 나이 18살에 20살에 죽었어요.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때 당시 이러한 것들이 사전연명 의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제가 정말 내 마음에 한을 안 해요. 지금도 생각만 해요. 공연스레 여러분들이 말을 꺼내서 눈물 짓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누구의 생각?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름다운 사랑을 안 부르는 밖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장례시장에 많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충이 돼야 되겠다. 지금 보세요. 장례시장에 여기저기 챙겨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예? 말기 환자 가족의 고통에 사회적 부담. 응? 돈이 없어.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예, 보험제도를 바꾼다든가 뭘 해가지고 예? 분담을 하자 이거지. 사회 지도층을 위해서 말해 경제.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요 11월 달에 대통령 백악관에서 선포를 해. 뭐라고? National Hospice Plan, Palliative Care Month라고. 아주 우리 영어 발음 좋으신 이태수 목사님도 읽어봤어요. 예. 아주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 호스피스가 하나 이렇게 선포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번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도 매년 12월 둘째 주 토요일을 무슨 날로? 호스피스 날로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예, 보건복지부에서 막 이런 행사를 하겠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법 1장 6조에 예,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제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잘 죽자고. 예? 잘 죽자고. 마치고자 합니다. 말기 환자를 위한 공동체의 노력의 필요성에 증대. 앞으로는 좀 더 예? 어느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 누구나 다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알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여기서 제가 맨날 강의한다고 해도 안 와요. 안 오시더라고. 난 오늘도 그래도 저 테이블을 우리 이영 이사님께서 숙주를 놓자 그래. 아니 놓으시라고. 입을 버리는 대로 구하는 대로 오실 게 아니야. 근데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 안 오시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신문에도 좀 냈어요. 제가 예? 기고도 좀 했어요. 2번씩이나 기고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뭐 제가 뭐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전 목사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뭐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리고 삶의 바람직한 마무리를 위한 의료 시스템을 붙여. 지금 의료 체계가 많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료 지침도 사전 의료, 연명 의료 영서, 호스피스, 완해 의료 등 이런 것을 좀 더 잘하고 있는 나라, 복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 것을 본받아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임종 환자의 간병 부담이냐, 간병이 요즘 쓰는 거 얼마나 들어요? 보니까 뭐 돈씩 10,000원씩 하루에 말이지 뭐 5만원 뭐 사람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그 다음에 삶의 바람직한 마무리를 국민적 어젠다로 인식을 하고 이게 우리가 공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자꾸만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제가 4년을 했는데 여기 현재거든요. 사내 현수소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전반기에는 죽음 준비 학교라고 하는 천국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셨습니다. 근데 후반기에는 좀 더 실제적인 것을 해보자라고 해서 현재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본 겁니다. 이건 제가 뭐 얘기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되짚어본 겁니다. 가족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준비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요거 아까 그 양식에 아마 사인을 좀 받으라 하셨는데 휴식 시간에 받으셨어요? 받으셨니?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네 강좌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입관 체험 희망자를 파악을 하거든요. 입관 체험 희망자.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그대로 다 체험하는 걸로 알면 될까요? 네. 표시한 거. 네. 그 설명을 언급을 안 하셨죠? 예. 광고가 아직 안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의 들으실 분은 저 체크를 내가 우리 학사 담당 이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꼭 받았을 거예요. 받은 그분들이 체험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은 언제라고요? 17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댄 바 영화를 같이 감상하실 것입니다.